34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 그런데 며느리 집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인을 본 순간 가슴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눈빛, 말투까지 잃어버린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 집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를. 끝까지 보시면 가슴을 울리는 아버지의 눈물과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눈물을 삼키게 될 이 사연. 지금 찐한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어디 지역에서 시청 중인지 남겨주세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마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은 고즈넉한 주택가 사이로 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담 너머로 붉게 물든 감나무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가 풍경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차에는 올해 72살을 맞은 노성우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고르게 섞인 단정한 머리, 반듯하게 각 잡힌 울코트, 손목에 맨 오래된 시계가 그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반평생을 바쁘게 살며 이제는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태도와 또렷한 눈빛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오늘은 정확히 맞춰 도착하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목적지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꼿꼿한 허리, 부드럽게 발을 내딛는 모습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가 오늘 찾은 곳은 바로 한기환 씨의 집이었습니다. 사돈지간인 두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이였지만 자주 왕래하거나 편하게 집을 찾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한기환이 직접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회장의 마음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평소 조용한 분이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다 하시고 노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기환의 집은 언덕길 중턱에 자리한 2층 규모의 단정한 양옥이었습니다. 외벽은 깔끔한 흰색 페인트로 단장되어 있었고 검정 기와 지붕이 그 위에 얹혀 있어 오래된 듯 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어우러져 늦가을 햇살 아래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연못 옆으론 고양이 한 마리가 게으른 듯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그 정원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전 어느 기억을 떠올린 듯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집이군요. 참 평화롭고. 그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몇 초 후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한기환 씨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고운 미소를 띠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환영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노 회장은 머쓱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요. 현관 안으로 들어선 노 회장은 단정하게 정리된 집안 구조를 한눈에 살폈습니다. 광택이 반짝이는 원목 마루와 따뜻한 색감의 조명,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거실에는 오래된 고가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한기환의 아내 박 여사도 한복 차림으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서며 눈을 감고 바닥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에서 전해오는
포근한 열기가 발끝을 감싸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이런 따뜻함. 그는 문득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살던 옛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고요하고 따뜻한 오후가 있었지. 그의 마음은 잔잔한 감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이 곧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자리를 잡은 노 회장은 조심스레 몸을 낮춰 앉았습니다. 쿠션이 놓인 바닥에는 적당한 온기가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말린 대추와 곶감, 잘 깎은 배와 사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기환은 직접 녹차를 따라 내오며 말했다. 형님,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만들었어야 했는데 세월이 빠르다 보니 그게 참 쉽질 않네요. 그게 다 바쁘게 사셨다는 증거 아니겠소. 당신도 나도. 두 사람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와 건강 얘기처럼 평범한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노 회장은 한기환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한기환은 웃으며 요즘은 병원에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둘은 과거 서로의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 처음 인사하던 날도 회상했습니다. 그땐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며 서로의 가족이 된 지금은 이처럼 편안하게 차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 위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정소영 씨였습니다. 베이지 톤의 니트와 정갈한 긴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공손한 말투와 조심스러운 걸음이 돋보였습니다. 노 회장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이, 오랜만이구나.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내려와 준비했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코트를 받아들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노 회장은 소영의 손길이 어쩐지 유난히 정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빠지는 법이 없고 시댁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른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며 찾아오지 못할 때도 소영은 틈날 때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반찬을 해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노 회장도 평소 며느리를 흐뭇하게 여겨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민규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고? 노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소영은 잠깐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전히 검사일에 정신이 없어서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지만 몸은 잘 챙기고 있어요. 그 말에 노 회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검사 일이야 고되겠지. 내 남편답다. 그러는 사이 다과상이 더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곶감 위에는 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고 가래떡은 노릇하게 구워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도라지청이 든 잔도 놓였고 따끈한 꿀차가 찻잔에 담겨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편히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간단히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녀가 사라지자 거실엔 다시 한기환과 노 회장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기환이 한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망설임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사실 오늘 모신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노 회장은 찻잔을 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기환은 입을 열기 전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도움을 좀 청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노 회장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정중한 청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사연이 있는 듯한 무게가 말끝마다 묻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서 이야기를 마저 하면 안 되겠소? 물론입니다. 대단 옆 복도 끝에 있습니다. 한기환은 친절히 안내했고 노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알 수 없는 직감이 등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모릅니다. 곧 마주하게 될 그 장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노 회장은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계단 옆 좁은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그는 괜히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기도 하고 마루의 나뭇결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주인의 손길이 묻어있는 듯한 정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살림이 살아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화장실 문 앞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은 분명 거실에서의 정갈하고 공손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선 감정이 담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노 회장은 무의식 중에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기보다는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복도 끝 맞은편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릇 하나 닦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이따위로 하려면 왜 있어? 그 말 뒤에는 찰싹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노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 서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주방 입구 너머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조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던 정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르르 웃던 입꼬리는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시 하라고 했잖아. 소영이 외치며 싱크대 앞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투명한 유리 접시는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고 젊은 여성은 그대로 주저앉아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 회장의 입가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순간 그녀가 얼굴을 들었고 노 회장은 그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 창백한 피부, 가냘픈 턱선, 살짝 찌푸린 눈매. 그것은 35년 전 유괴된 자신의 친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설마. 그는 혼잣말을 하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에서 지운 적 없던 얼굴. 4살 생일을 맞던 날 시장에서 손을 놓친 순간 이후 다시는 보지 못했던 그의 딸 수연이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당황스러움을 애써 눌렀지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닮은 사람일 거야 아니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어렴풋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듯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일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누구인지, 왜 이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딸이 맞는지 그 모든 걸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 회장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집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속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비극이 다시 그 앞에 고개를 들고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노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 너머로는 늦가을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바람이 창틀을 간간히 두드리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눈을 감은 채 주방에서 마주친 그녀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 눈매, 그 코끝, 그 입술선까지 기억 속 딸 수연이의 모습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성을 붙잡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수차례 다독였지만 그날의 장면은 마치 필름처럼 또렷하게 되감겨 머릿속에 재생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며느리로만 알고 있던 소영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겁먹은 어린 양처럼 고개를 숙인 그 여자아이의 떨리는 손끝, 무엇보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졌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직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겠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조 부장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 부장은 노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한 이후로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 부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재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노 회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전날의 일을 하나하나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지, 누구의 집인지,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어땠는지까지 조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노 회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모르십니까? 몰라 듣지도 못했지. 그 집에 머무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더군. 상주 가정부일 수도 있겠군요. 노 회장은 생각에 잠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뭐랄까 붙잡혀 있는 것 같았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 속엔 걱정과 분노, 애틋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조 부장, 그 집 주변을 좀 조사해 주게. 특히 그 여자에 대해 이름, 나이, 가족관계, 지금 거기서 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병원 기록이나 예전 주소 같은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면. 그의 말끝은 떨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부탁을 하는 모습은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 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루면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노 회장은 서재 안에서 혼자 딸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작은 아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빨간 리본을 맨 4살 수연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자전거를 타고 까르르 웃던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던 얼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는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수연아? 정말 내가 살아 있었던 거니?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가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간절히 바랐던 단 하나의 기도, 내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이라는 기도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왜 이런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걸까? 왜 며느리 소영에게서 그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노 회장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십 년의 죄책감과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그 아이가 누군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걸고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조 부장은 조용히 노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조사 다녀왔습니다. 노 회장은 책을 덮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와요. 조 부장은 중간 크기의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 특유의 무거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봉투를 열기 전 그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어떠소? 뭔가 알게 됐나? 예단서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메모,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과 과거 병원 진료 기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조 부장이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유나. 나이는 38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니고 사돈댁 집의 내부 식모처럼 상주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정원에서 홀로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혼자 불을 켜둔 채 부엌에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던 노 회장의 손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집 앞 마당에서 흙 묻은 손으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정소영이 그녀를 발로 살짝 밀치듯 걷어차며 뭐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나는 바로 넘어질 뻔했지만 반사적으로 자세를 낮춰 균형을 잡았고 그 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다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의 표정은 단숨에 굳었습니다. 입가에 힘이 들어갔고 눈매가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확실히 학대군. 조 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신분 없는 가사노동자처럼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 몇 장의 사진이 말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녀는 과거 2차례 주소지를 옮긴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도 없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아주 이상합니다. 노 회장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출생 기록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말이지? 어느 시점까지는 보호시설,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기록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지도 행정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순간 노 회장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출생 기록 없이 자란 사람, 보호자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누군가, 그리고 지금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집에서 존재조차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여자.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주방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 순간, 그 얼굴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 떨리는 손끝이 아버지의 마음을 치고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조 부장, 노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겠소?
조 부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르게 검체를 확보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가능한 한 조용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게. 예,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조 부장이 나간 후 노 회장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거기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딸 수연이가 실종되던 날, 시장은 북적였고 수연이는 손에 솜사탕을 들고 있었고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살아가면서도 죽어 있었고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무언가가 조금씩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렀습니다. 노 회장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매 순간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수연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주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얼굴은 어느 순간 하나로 겹쳐졌고 그건 더 이상 닮은 사람이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혈육의 연결감, 본능적인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조 부장은 예전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단 2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쉰 뒤 조심스레 문서를 펼쳤습니다. 눈이 문서에 닿는 순간 그는 2글자, 아니 단 하나의 숫자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부녀 관계 구성 98% 일치. 그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그대로 몸을 굳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짧아졌고 문서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야. 내 딸 수연이야, 살아 있었구나. 내 딸이.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고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마자 마치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노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흔들렸고 눈물은 주름진 손등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듯 책상 앞에 몸을 숙이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그의 울음은 한 남자의 회한이자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이미 잃었다고 믿었던 딸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가까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비서였지만 그토록 무너지는 회장의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후 노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아프고 무거웠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다시는 잃지 않겠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조 부장,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해주게. 내 딸을 다시는 그런 대접 밖에 둘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데려와야겠어. 조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로서 함께 하셔야지요. 노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서재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의 모든 날이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만남이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수연이, 아니 유나가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온전히 감싸 안기 위해선 더 많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고 지금이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서늘해진 초겨울의 아침, 노 회장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대형마트. 조 부장의 말을 빌리면 유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마트로 장을 보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항상 오전 시간,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택해 조용히 다녀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운전석에 앉은 조 부장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말을 걸겠네. 하지만 혹시나 놀랄 수도 있으니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려줘. 조 부장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회장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심을 필요로 했는지를.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내린 노 회장은 입구 근처에 있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낙엽이 흩날리는 바람 속에서 겨울의 냄새가 조금씩 섞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아니 딸 유나가 등장했습니다. 남색 패딩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회색 치마, 그리고 장바구니를 끄는 작은 손. 노 회장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이 이제는 눈앞에 살아서 마트 손잡이를 조심스레 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채소 코너에서 가지를 고르고 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레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무는 단단한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꼭지를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유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노인을 발견하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아는 분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펐습니다. 노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너무 놀라게 했죠. 그냥 옛날에 딸이 물을 그렇게 골랐던 게 문득 떠올라서요. 그는 멋쩍은 듯 웃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따뜻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유나예요.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노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이름 유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 가족이 없어서요. 그 말에 노 회장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 없다고요? 네, 어릴 때 기억도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먹고 자는 곳이 있으니 그걸로 감사해야죠. 유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 가족과 떨어졌던 기억 같은 건 없나요? 유나는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살 때쯤 무슨 꿈처럼 흐릿한 장면이 있어요. 손을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놓쳤는데 그 다음부턴 계속 혼자였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줄도 모른 채 살아온 시간이 그녀의 감정을 말려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노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적은 단 한 줄의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있어요. 유나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노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꿰뚫듯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적 연결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노 회장도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아니 자신의 아이를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짧았고 조심스러웠으며 한편으론 서툴고 어색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질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 회장은 유나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다음엔 함께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매번 그를 마주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낯선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노 회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과거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누가 절 데려다 버렸던 것 같아요. 긴 골목길이었고 저 혼자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엔 경찰서에 있었고 그 뒤엔 보육원, 그 이후 기억은 다 흐릿해요. 노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 딸이 겪어야 했던 잔인한 시간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는 혼자 두지 않겠다. 그녀의 지난 세월은 외로움 그 자체였고 지금의 삶 역시 누군가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결심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소영이 노 회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공손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차분한 표정. 하지만 노 회장이 거실에서 유나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딜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노 회장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니든 너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니? 그의 말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웃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경계심과 계산이 스며든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인 노 회장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이상해. 자꾸 혼자 어딜 다니시고 혼잣말도 많아지신 것 같아 정신이 좀 흐릿해지신 건 아닐까 싶어. 그녀의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연로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 너무 걱정 마. 병원 모시고 가보자. 말씀드려 볼게. 소영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열어본 그 봉투 안에는 조 부장이 정리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유나와 함께 웃고 있는 노 회장의 모습.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버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여자가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노 회장의 관심이 그 여자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로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알고 지내던 사설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조사해줘. 신상, 과거, 인간관계, 혹시 숨겨진 정체까지. 뭐든 상관없어요. 단 하나라도 내게 위협이 된다면 그 뿌리부터 잘라야 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가족이 아닌 적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 부장 역시 노 회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느님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로 고용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노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정소영, 저 여자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의 얼굴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족이라 받아들였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진짜 딸에게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는 현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찾은 딸을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본능이 더 이상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유나가 일찍 마트에 들른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짧게나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는 아직 아버지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 앞엔 조용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날 유나는 노 회장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다며 직접 만든 양념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육원에서 배운 레시피예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릴게요. 노 회장은 그 작은 유리병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자라서 자신의 손에 음식을 만들어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 그날 오후 조 부장이 급히 노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사돈댁에서 유나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세히 말해보게. 조 부장은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가짜 진단서, 허위 입원 동의서, 그리고 조현병 의심 환자라는 진단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소영이 한 정신과 의사와 짜고 꾸민 조작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유나가 직접 입원에 동의한 것처럼 위조된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가 사설 병원 쪽과 내통해 유나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님이 유나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녀 입장에선 자칫하면 유산 상속이나 가족 내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노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사전 증여 철회 관련 문서였습니다. 노 회장은 그 문서를 꾹 쥔 채 말했습니다. 조 부장,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가족이라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에게 진짜 가족을 짓밟히게 둘 수는 없지.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 회장은 정소영과 단둘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영은 태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정갈한 옷차림, 점잖은 말투, 조심스러운 미소.
하지만 노 회장은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님. 내가 너에게 아들보다 더 큰 신뢰를 줬던 건 알겠지. 하지만 그 신뢰를 깬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곧 알게 될 거다. 노 회장은 조용히 그녀 앞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소영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증여 철회 통보서 그리고 사설 조사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병원 통화 녹취, 허위 입원 계획이 모두 기록된 보고서. 소영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넌 사람 하나를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어. 내 딸을 말이야.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거다. 이제부터 유나가 내 가족이라는 걸 세상에도 알릴 준비를 해야겠지. 노 회장은 단호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노 회장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혹시 내일 시간 되니 같이 저녁 먹자꾸나. 아버지가 너에게 정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전화기 너머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아니야, 아버지. 하루가 길게 지나고 노 회장과 유나는 서울 북촌의 조용한 한옥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이는 창가 자리, 잎을 떨군 감나무가 겨울 햇살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평범한 된장 정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어떤 만찬보다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어느새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떠넣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손을 놓쳤던 그날, 아빠는 평생을 벌처럼 살아왔단다. 겉으론 잘 지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손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건 믿고 싶어도 그 희망이 너무 아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고맙구나.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있어줘서.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유나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유나는 그 손길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말없이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살포시 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누군가가 절 아주 따뜻하게 안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짧고 희미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노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따뜻한 동작으로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멈춰 있었던 아버지의 품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감싸 안으며 과거와 현재, 잃어버렸던 시간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빠가 내 곁에 있을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이제야 흘러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 울음이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안함도 불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와
따뜻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 회장은 조용히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은 윤아에게 상속한다. 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내가 아버지로서 평생 지키지 못했던 시간을 대신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 며칠 후 윤아는 노 회장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하녀처럼 머물던 그 공간이 아닌 이제는 딸이자 가족으로 당당히 함께하는 집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그녀의 방 앞에 작은 팻말을 붙였습니다. 수연의 방, 정소영은 그 뒤로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 회장의 철저한 조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봄, 한옥 정원에 복숭아꽃이 피던 날, 노 회장과 윤아는 함께 마당에 앉아 찻잔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슬픔이 아닌 서로를 바라보는 진짜 가족의 평온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고 다시 만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진심은 결코 늦지 않았기에 노 회장과 수연 씨는 이제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가슴을 찡하게 울린 이 사연,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인연, 눈물겹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진한 감동, 진짜 이야기, 여기는 찐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가슴 깊이 새겨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